항상 논란이 됐던 문제가 드디어 이제 나왔죠. 무효전력 발생원과 소비원을 열거하고 무효전력 과부족 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저희가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고정관념이 뭐냐면 콘덴서는 그죠? 콘덴서는 진상무효전력 공급원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두시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력계통공학을 이제 보셨겠지만 무효전력편에 보면 거기 무효전력 공급원 설비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원과 발생원 개통에 있는 문제 그대로예요. 이게 그대로 이제 거기 예제 문제를 그대로 낸 겁니다. 그대로 낸 건데 예전부터 계속 받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개통공학을 공부 안 할 땐 몰라요. 그러니까 원선도까지만 딱 공부하면 우리 다 같이 해피합니다. 항상 콘덴서는 진성무효전력 공급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콘덴서는 진상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개통공학을 딱 이 무효전력 편을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콘덴서는 진상이라고 했는데 왜 개통에서는 지상이라고 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 책에 이제 지상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지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계속 그걸 질문했었어요. 그리고 옛날엔 저도 그게 의문이었어요. 공부할 때. 나도 이거를 왜냐하면 송배전공학에 거기 그렇게 문구가 딱 박혀 있어요. 송배전공학의 이제 원소도편을 이렇게 보시면 콘덴서는 대표적인 진상무효전력 공급 설비이므로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진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냥 믿었던 거죠. 그 문구를 믿은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렇게 정립을 했는데 개통을 보고 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반대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싶어서 이제 변전공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결국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다 번역해 놓은 거죠. 일본 애들이 번역해 놓은 책인데 그걸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진상전류를 취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동기조상기에도 우리 그 원선도편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진상전류를 취하여. 취한다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이제 취한다는 개념은 뭐냐 이거죠. 주는 거냐 받는 거냐 이거죠. 내가 너를 취한다. 그건 내가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취한다는 얘기는 내가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진상전류를 뭐예요? 받아서. 그죠? 받아서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회로이론을 봐봐요. 회로이론의 콘덴서는 대표적인 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여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선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C잖아요, C.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어떤 분은 이게 이렇게 준다 이거야. 이렇게. 얘가 소수원이에요? 얘는 소수원이 아닙니다. 소수원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일로 가는 거야. 일로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인 게 우리 회로이론을 봐도 여기 뭐 R이 있던 없던 얘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이거요. L도 마찬가지고. 그럼 뭐냐면 진상전류가 여기 흐른다는 얘기는 콘덴서 쪽으로 뭐 한다는 거야?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쟤는 진상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내가 받는다는 얘기는 진상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비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좀 어떻게 좀 얘기하면 그게 맞는 이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선로가 있고요. 얘가 준 거예요. 당연히 이제 부하가 지상이면 얘가 100이라는 지상무효전력을 줬다 이거예요. 근데 부하에 와서 봤더니 얘는 100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밖에 안 온 거예요. 보통의 경우가 이래요. 무효전력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80이 왔다 이거죠.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80이 왔다라고 치면 지금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20이 부족한 거잖아. 그래서 무효전력 공급원을 여기다 단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를 다는 거잖아요.
무효전력 공급할 때, 아니 부족할 때 공급원을 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얘가 공급하는 이 무효전력은 무슨 무효전력이냐 이거예요. 얘는 뭘 소비하는데? 지상을 소비하는데. 그럼 얘 주는 무효전력은 무슨 무효전력일까? 얼마가 부족한데? 20이라는 지금 지상 무효전력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럼 얘가 주는 20은 당연히 지상 무효전력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진상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거꾸로 얘기하면 진상은 얘도 당연히 전원이 일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부분들이 다 뭐다? 진상이다 이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로 이론만 딱 봐도 돼요. C의 회로하고 그 C 회로도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지. 물론 얘가 교류는 뭐예요? 왔다 갔다 해요. 교본이기 때문에 이게 교본할 때마다 뭐 합니까? 콘덴서 쪽에 충전된 부분이 높으면 거꾸로 콘덴서에서 어떻게 돼요? 전원 쪽으로 흘러요. 왜? 전압이 여기 높기 때문에. 그런데 반주기 후에는 얘가 방전되고 나면 어디서 흘러? 이쪽에서 흐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교본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단방향으로 흐른다고 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전원에서 부하로. 그게 부하가 흐르는 전류가 만약에 콘덴서라면 위상이 앞선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죠? 리액터라면 위상이 뒤준 전류가 흐른 거예요. 그래서 앞선 전류가 흐를 때는 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리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진 전류가 흐를 때는 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이 개념이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송배전공학에서 한 얘기는 그 책도 당연히 무슨 책을 예전에 일본 책을 그게 이제 번역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전기 서적들은 거의 일본에서 온 서적들을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책도 만들어진 지가 정말 오래됐고요. 거의 개정판을 몇 번 거쳤죠. 최초에 이제 해석하시는 알바분이 그분이 뭔가 실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전에도 보면 다 취한다는 개념만 쓰지 공급한다는 개념은 안 써요. 그럼 진상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지상을 공급한다 이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상 무효 전력 공급원에 전압이 상승하는 거니까 콘덴서가 이제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상 그러니까 소비원으로만 다 얘기하면 돼요. 공급원 소비원 중에 여기서 이제 발생원과 소비원이라고 했는데 표현은 그렇게 하더라도 생각은 뭐만 생각하면 된다? 소비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줬고요. 나머지 이제 무효전력 과부족시 문제점은 저희 교재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전압이 높으면 고조파 열화 수명이죠. 그 부분 써주시고 대책은 뭐 무효전력 소비원이나 공급원 투입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쪽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이 문제도 이제 큰 무리는 없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망의 이제 이상한 문제. 전 솔직히 이거를 그냥 쓱 봤을 때는요. 뭐 이거 뭐 별로 어렵겠어?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쓱 보니까 무슨 직병렬례로네? 그러면 여기 A점에서 이게 반사되고 투가 되고 이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문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뭐가 좀 이상한데? 케이블 지점 A여야 되는데 왜 AB지? 이 문제를 보면요. 케이블 지점 AB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케이블을 AB에서 뭐 했다? 반사와 투과가 이루어진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Z1, Z2를 그냥 가운데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AB가 뭐다? 하나의 통케이블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문제 낸 건 이거예요. 그런데 AB 사이에 저항이 있고 이 사이에는 왜 저항을 이렇게 한 선에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 까만 쪽으로 이렇게 좀 두껍게 표시한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시스나 이런 거로 봤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성 임피던스는 내부로는 진행을 안 해요. 외부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것 같은데 통선이라면 이게 없어야 되는데 각자 임피던스만 있고 물론 이제 이게 접속함인 것 같고요.
접속항에서의 뭐에 있던 저항적인 관계를 여기다 집어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A, B 사이에 그러면 이게 한 통인데 거기에는 왜 저항이 있냐 이거예요. 여기 300ohm이라고 해놨는데 뭐 문제 해석이 안 돼요 이거. 전 이거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안 풀어놨잖아요. 이 문제가 해석이 돼야 뭘 풀 거 아니에요. 답은 간단할 것 같아요. 답은 이제 어떻게 보고 푸느냐에 따라서 간단할 것 같은데 뭐 설마 우리가 뭐 반사전압하고 투과전압 모르겠어요. 뭐 AB 지점에서 우측 케이블로 전달되는 전압이니까 이건 투과전압이고 AB 지점에서 좌측으로 반사되는 전압이니까 반사전압이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푸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서 못 풀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그리고 왜 여기다 위쪽에다만 하나만 넣어놨고 그 사이에 또 넣어놨는지 그리고 왜 AB 지점인지 케이블 지점 AB니까 케이블이 두 선인 줄 알았는데 두 선이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이 케이블이 두 선이 아닙니다. 하나는 귀로선으로 봤어요. 처음엔 귀로선으로 보면 아 A점에서 투가 반사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쏙 써놨다는 얘기는 이거 하나가 뭐다? 통케이블이란 얘기예요. 이게 통케이블이 두 개가 뭐예요? 케이블과 케이블이 접속되는 지점을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놓은 거고 이 사이에 만약에 이제 접속점에 이제 저항과 뭐 그런 관계를 직병렬로 그려놓은 것 같은데 해석이 안 돼서 이건 제가 풀질 못했습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단순하게 풀었대요. A점에서 그냥 반사투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반사투가 되면은 Z2 400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돼요. 기능파 반사투과는 특성 고유 임피던스만 연관이 있으니까. 네, 특성 임피던스만 연관이 있죠. R하고 X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하고 200을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고 특성 임피던스만 투과한다. 이렇게 해서 저는 했는데 여기도 그렇게 배웠고요. 진행파에 아니요, R도 관계가 있습니다. 네, 특성 임피던스 ZW는 루트 10분의 L이니까 R이 없잖아요. 근데 이 식이 나오기 전에는 원래 이거였어요. 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그래갖고 얘네들이 작으니까 무시한 겁니다. 무시하고 그리고 나서 얘를 약분하니까 얘가 나오잖아요. 장거리 송전선로 편에 보면 루트 y분의 g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R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곤란한 거죠. 워낙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작으니까 뭐 한 거야? 무시해버린 거죠. 단 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임피던스나 어드미턴스가 뭐하고 관계없다? 거리와 관계없는 거지 저 값을 R을 무시하는 거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R이니까 무시하고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된 의도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만 이걸 풀 수가 있는데 왜 한 선에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이쪽은 병렬이고 왜 직렬인지 이 의미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이것도 어디 무슨 뭐 기사 문제 같은 거 하시는 말씀은 이제 외국에 나와 있는 외국 책에서 베껴 왔을 거다 이 말이에요. 베껴 왔을 거라고 이제 추측만 합니다. 추측만 하는데 어디서 베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자기학에 나와요. 특성 임피던스. 전자기학 맨 뒤편에 보면 특성 임피던스 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예제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전자기학에 나오거든요. 근데 외국 서적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책 보면 뭐 모범답안도 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우리한테. 그리고 주어진 조건도 좀 조건을 뭔가 좀 더 줬으면 어떤 거로 이제 파악이 될 텐데 제가 봐서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건드리면 정말 맞추면 다행인데 근데 이 교시가 네. 이거 아니면 선절로 아니면 쓸 게 없죠.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래도 2-4가 좀 낫지 않아요? 최적 조절 때문에 최적 조절 해법을 갖다가 물어보는데 그래서 모르겠더라고요. 2-4는 하셨어요? 2-4. 이 교시 다른 거 세 개는 다 했는데 네. 얘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절 요구하는 것도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건지 아 손설류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도. 그게 2-4죠. 선전 요구하는 게 2-4인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기존에 많이 나와 있던 문제예요. 얘는. 네, 기출은 아니어도 예전 그 일본 그 기술사 문제 그 이렇게 모아놓은 문제만 모아놓은 저 이제 다닐 때 유상봉 교수가 준 책이 있어요. 계산 문제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 그런 책에 보면 이거 비슷한 게 나옵니다. 거기는 비접지하고요. 일본 애들이 비접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접지하고 뭐 이상한 문제들이 많아요. 잔류전압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개 있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잔류전압은 밀만의 정리로 구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잖아. 그걸 좀 활용하셨으면 좀 더 수월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잔류전압 구하는 식 그대로 구하면 돼요. 사실은. 그 어차피 키로프의 전압전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손이 안 가지만 2교시에 뭐 선정할 게 별로 없어요. 어차피 2번 안 되고 3번은 풀었을 거고 4번도 좀 그렇고 5번은 이건 5번 풀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5번. 5번도 그렇고 6번 그러면 두 문제 빼고 6번하고 하면 결국엔 4번을 선정을 해야 돼요. 결국엔 4번을 선정해야 됩니다. 4번을 선정 안 할 거면 지금 여기 있는 특성 임피던스인데 과연 특성 임피던스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특성 임피던스 정의해가지고 반사파, 투가파 유도해가지고 이렇게 구한다라는 것까지 기술을 했을 때 몇 점까지 줄 수 있냐 이거죠. 그게 좀 모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시험장 갔다면 2번보다는 4번을 선정했을 거라는 거죠. 아무래도 4번이 좀 나니까. 잔류전압은 우리가 알잖아요. 중성점 잔류전압 하는 식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것도 문제가 조금 이상해요. 일단 2번은 그렇고요. 그래서 2번은 넘어가시고 3번도 저희가 공부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요. 펠톤, 프란시스, 카플란, 사류 이 4개만 보지 프로펠러는 잘 안 해요. 근데 여기 프로펠러 줬어요. 그럼 프로펠러가 일반적으로 카플란 영역 쪽에 있다는 것만 어느 정도 봤으면 그냥 카플란식으로 뭐 하면 돼요? 취부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또 프로펠러 있으니까 프로펠러에 보면 또 저, 고, 중 뭐 이런 거 막 생각나가지고 뭐 헤매버리면 이 문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거의 기본서에 있더라고요. 이번 문제의 특징이 기본서에는 예제 문제 그대로 냈어요. 다. 발전공학 특히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비속도 측면에서 본 각 수차의 특성도 책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써줬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비속도 한 개씩은 저희가 뭐 30, 40, 50에서 그 옆에 있는 한 개씩은 외우라고 항상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65에서 150, 150에서 250, 250에서 300 이게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운데 치든 뭐든 이렇게 그냥 퉁쳐서 합니다. 아니면 50에서 530을 넣든가. 넣으면 뭐 한계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면 그렇게라도 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 뒤에 있는 이 뭐 150에서 250이라고 나와 있는 수치를 모르면 높이는 다 아시잖아. 높이는 펠톤은 뭐 200에서 230이고, 그죠? 200에서 1200, 그죠? 그리고 프란시스는 50에서 530, 사류는 40에서 200이죠. 그리고 카플란 3에서 90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집어넣으면은 한계값이 나오잖아요. 그걸 아예 계산해서 넣던가. 특수속도라는 게 네. 수차를 설계하기 공사하기 전에 네. 그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따져서 하는 특유속도는 뭐냐면요. 수차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차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따만한 수차를 가져와야 돼. 가져와서 실제 해야 되잖아요. 실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숫자 너무 크고 그걸 뭐 미리 뭐 땡겨와서 해서 그 특성이 어떤지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러너 모양만 다르면 같으면요. 러너의 모양만 같으면 그 수차가 내는 특성이 어떻더라?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수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닮은 수차, 상사형 수차라고 하고요. 걔를 가지고 와서 특유속도의 정의가 있어요. 111 들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1m 낙차 높이에서 1kW의 출력을 낼 때 1분간의 회전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알아보는 이유도 뭐 때문이다? 수차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거죠. 결국. 그 지형에 어떤 수차 형식으로 설계를 할 거냐. 그거는 이제 미리 정해야지. 낙차 보고 정하는 겁니다. 수차의 선정이 있잖아요. 수차의 선정 보면 맨 처음 낙차부터 봐요. 그 낙차에 따른 수차 선정이에요. 그런데 주로 적용 범위가 넓은 수차 프란시스예요. 그놈이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에 뭐 약간 커지든 뭐 하든 그런 거와 관계없이 걔가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에 프란시스를 많이 선정하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낙차에 따라서 수차를 선정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 비속도는 수차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아니, 수차가 설정되면 사이즈를 설정할 때 특이 속도가 필요하게 되는 건가요? 사이즈요? 그 지형에는 뭐 프란시스타가 적당하다라는 게 이제 낙차 높이에 대해서 선정이 되는데 네. 뭐 그럼 이제 수차를 크기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거하고도 관계 있어요. 비속도하고. 왜냐하면 비속도가 일반적으로 높은 형식일수록 소형화되거든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고낙차 영역에선 그래서 유수의 회전수 자체죠. n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그 비속도가 낮은 형식을 사용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n이 작아져 버리면 비속도마저 작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차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런 거하고도 관계 있죠. 수차의 크기하고도 비속도하고. 그래서 2.3은 그냥 뭐 다들 어느 정도 쓰셨으리라고 보고 2.4인데 2.4가 뭐가 문제냐면요.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고 접지 임피던스가 ZN이래요. 그러면 양쪽이 접지되어 있는 건지 이 사람이 지금 전원 측과 부하 측은 다 Y결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하만 접지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전원도 접지되어 있고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유추하기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군데만 돼 있다고 본 거죠. 이쪽이든 이쪽이든. 그러면 접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지로. 그러니까 얘를 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ZN이라는 놈이 존재한다라는 전제로 풀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으면 이런 등가위를 그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무슨 회로이론이든 어떤 책들을 보면 ZL이 없어요. ZL이 없는데 여긴 또 선로 임피던스 줬더라고. 충분히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ZL 집어넣고 우리가 알고 있는 키르호프의 뭐예요? 전압전류 법칙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그러고 나면 VN만 구해지면 IA는 어떻게 돼요? VA-VN의 Y라는 이 식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잔류전압 구하는 거예요. 불평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가 뜬다? 잔류전압이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구하면 IA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 잔류전압, 중성점 잔류전압 구할 때 한 거하고 똑같아요. 단 C하고 뭐하고의 차이다? 임피던스하고의 차이인 뿐입니다. 그러니까 충전 전류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부하 전류나 이 차이죠. 그래서 비접지일 때는 이게 뭐라고 보시면 돼?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무한대고 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비접지라는 얘기는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 대지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ZN은 무한대, YN이 제로죠 결국에는. 그리고 IN이 제로인 경우가 같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해서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구하면 맞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예전 문제들은 다 수치를 줬어요. 수치를 줘가지고 불평률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라고 이렇게 줬는데 특이점은 이 문제는 수치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2-5는 이 문제 풀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봐서. 경제급전, 안전도 제약 경제급전, 그리고 이제 최적조율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냥 설명을 하라 그래도 못 쓸 판인데 목적, 필요성까지는 어떻게 해집고 썼다고 쳐도 계산 방법은 어떻게 쓸까요? 계산 방법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게 안전도 제약 경제급전이 이게 옛날에는 없던 거예요. 근래에 뭐 하는 거예요?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뭘 보려 그래도 전부 논문이라 논문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 경제급전하고 그 OPF죠. OPF의 계산 방법도 잘 모르는데 내용만 써놨어요. 내용만 이런 게 이런 거다라는 것만 좀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기능적인 내용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만 좀 추가한 거고 얘는 풀지 말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래서 이 문제하고 제가 봐서 아까 그 2-2 이건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이걸 빼고 나면요 나머지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 2개 빼고. 그 2개 빼고는 무조건 비벼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상황이에요. 2교시가.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시험장에 계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개통공학 전공한 사람도 이거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개통을 전공한 사람도 잘 모른다는데 이걸 뭐 그럼 하겠습니까? 이거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같은 조건이다 보시면 돼요. 다 같은 조건이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알고 있는 문제죠. 그걸 얼마나 더 잘 기술했느냐. 2교시는 아마 그런 거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오히려 내가 푸른 문제들 있잖아요. 2-1, 2-3, 지금 나온 2-6. 이 부분이 좌우했을 거다 이 말. 어차피 나머지는 대부분 선정 안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누가 더 잘 실수하지 않고 잘 기술했느냐. 그거에 따라 2교시는 결정이 나겠죠. 2.6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일러인데 표준 석탄 화력에 쓰이는 관류형 보일러래요. 이게 또 문제예요. 그냥 관류형 보일러의 원리 구성 장단점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쓰면 돼요.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표준 석탄 화력에 주로 쓰이는 관류형 보일러랍니다. 그래서 표준 석탄 화력에 쓰이는 관류형 보일러가 뭔지를 발전 기초라는 책이 있어요. 발전 기초에 보면 보일러 편이 있거든요. 거기를 찾아봤더니 그 슐처 보일러랍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제가 뭐 발전을 워낙 잘 아는 건 아니니까 저도 거기서 처음 봤어요. 벤슨 보일러, 슐처 보일러 나와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발전소 근무 안 하시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슐처 보일러에 대한 그 내용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제 생각엔 우리가 알고 있는 관료형 보일러를 써도 그 부분하고 거의 같아요, 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점수를 줄이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을 쓰더라도. 근데 약간 이제 개통도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걸 알고 쓴 사람하고 모르고 쓴 사람하고는 조금 그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뭐 보일러 어차피 관료형 보일러 똑같은 거 아니에요? 원리도 똑같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책을 보고 낸 것 같아요. 발전 기초에서 몇 개 낸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 뒤에 나온 동기검정기 그 부분도 발전 기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전 직군이 한 분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발전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개 나왔잖아요. 이 말은 발전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 분명히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냈지. 표준 석탄 화력에서 주로 쓰이는 관료형 보일러에 대해서 써라. 예전에 그런 것도 나왔잖아요. 500메가와트급도 나왔잖아. 그럼 500메가와트급에 정확히 그 구성도를 그려야지. 그냥 일반적인 보일러 구성도 그렸다가는 점수를 안 주죠. 그리고 보일러 이렇게 그 블럭도나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설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많이 물어봤었잖아요 예전에. 뭐 증기 저감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렇게 표준 석탄화력에 쓰이는 관련 보일러를 쓰라고 한 건 발전 쪽에 있는 분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일러의 종류는 우리 책대로 그냥 했어요. 급수순환 방식, 사용 연료에 따른 분식. 요건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열 흡수 방법에 대한 사용 증가압에 의한 분류. 그런데 한 마디씩은 코멘트를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 마디씩 넣어준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 그런 것만 넣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슐처 보일러의 원리는 근데 이 사람이 원리, 구성, 장단점이에요. 그럼 구성도를 그려야 되고, 구성도는 뭐 여기 개통도로 이제 보일러 부분만 딱 띄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구성도라고 치면 구성도를 주면 반드시 구성 설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성 설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지키는 거죠. 항상 쓰든 못 쓰든. 그리고 나서 장단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관료용 보일러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뭐 기동 정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유 수량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런 얘기도 나와요 여기 쭉. 그 다음에 급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관료식에 있는 얘기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써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3교시 가시죠. 3교시. 시간이 뭐 12시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금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전력 원선도 3교시부터는 좀 그래도 무난했던 것 같아요. 예, 4문제씩은 다 쓰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력 원선도 문제 나왔죠. 원선도에 항상 문제 나왔던 거니까 대부분 다 하셨겠죠. 예. 그리고 원선도에서 문제가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기출됐던 문제들 중에 어려운 문제가 이제 뭐 원점 구하고 뭐하고 뭐 이런 거였지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가 뭡니까? 그게 1이 되는 거죠.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다 그런 문제들이 나왔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거보다도 더 쉬운 문제. 이거 예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전력 원선도를 작성함으로써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써라 뭐 나왔었기 때문에. P 손실, Q 손실은 어차피 P 쪽은 뭡니까? PS-PR이고 Q 쪽은 QS-QR이에요. 그러면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것만 보면 되죠. 그래서 표시는 제가 별도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답안지에는 표시해야겠죠. 그거 먼저 표시를 해주고 해야겠죠. 어차피 전력 원선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하면 다 이제 표시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선도의 핵심은 베타 각입니다. 그죠? 원선도의 핵심은 베타죠. 베타. 그리고 기준선이 베타다. 그러면 식을 보면 베타 플러스 세타, 베타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8번 식에 보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노에 세타 플러스 베타인데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책이 세타 플러스 베타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는 베타 플러스 세타로 써놔야 수험생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베타로부터 세타를 뭐 한다?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송전어는 기준선 베타로부터 세타를 더하는 거고 수전어는 기준선 베타로부터 세타를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거죠, 이쪽으로. 예. 그래서 원선도의 의의는 그 밑에 나와 있지만 PS, QS, PR, QR, 세타 이 5개 인자예요. 이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자동 정해집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므로 송수선단 전력 계산식처럼 4번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 자동으로 정해져 버려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쓰는 거죠.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좀 써줬고. 그리고 이제 매번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일전 용률로 부하를 증결시켰어. 이 사람이 무효전력 문제 많았어요, 이번에. 계속 이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기술을 했죠. 그러니까 ML점하고 MC점이 M점은 뭐 어차피 원선도에 실린 점이죠. 근데 ML점 가지면 리액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설비로 따지면 뭐예요? 지상 무효전력 소비 설비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진상 무효전력 공급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MC점은 뭡니까? 얘는 이제 콘덴서 같은 거니까 지상 무효전력 공급 설비 또는 진상 무효전력 소비 설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했어요. 그리고 M은 뭐 조성 설비 필요 없는 점이죠. 어느 정도의 실린 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 그런 거 얘기했죠. 그거 물어봤죠. 정전압을 유지하기 위한 수전단의 조상 설비 운영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왜 이 짓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수전단 전력은 반드시 어디상에 존재해야 된다? 네, 원주상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원주상에 왜 존재해야 됩니까? 로가 일정하기 때문에. 로는 왜 일정합니까? 우리나라 무슨 방식이기 때문에? 정전압, 송전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쭉 써주시면 돼요. 책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문제 없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3-2는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디젤 엔진, 가스 엔진이 나왔었어요. 거기에 뭐만 추가됐어? 가스터빈만 추가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뭐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예제 보니까 예제에 이 표가 있어요. 네. 발전공학 예제를 보시면 예제 문제에 이 표가 나옵니다. 디젤 엔진, 가스 엔진, 가스터빈의 표 해갖고 비교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험 문제 비교표를 그리라고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그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한두 개, 몇 개 빠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이걸 다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엔 항목이에요. 표하면 무조건 항목입니다. 내가 항목을 외우고 있으면 그냥 쓰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 중성점 접지 방식 비교표도 그리라고 시험에 나왔었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항목이거든요. 적용 규모, 발전율, 종합효율, 연료, 시동시간, 배열온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 일반적으로 봤었다 하면 몇 개 빼먹고 써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표를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3-3번 문제는 또 나왔어요. 왜 자꾸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왜 중요해서 내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유도장애가 시험에 나오면 계속 차폐선 얘기가 나왔어요. 차폐선의 효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게 한 4번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많이 출제가 됐고요. 이번에도 이제 차폐 효과에 대해서 쓰라고 나왔죠. 차폐 효과는 단순해요. 상호 인덕턴스 M을 정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차폐선 효과를 설명하기 전에 뭐가 나와요? 이 차폐선을 설치하게 되면 자속의 반대 자속이 생기는 거죠. M과 반대 자속 M-가 생기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다? 상호 인덕턴스 M을 줄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써주신 이후에 차폐선의 차폐 효과를 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유도장애 경감책은 다 유도장애 식으로서부터 나오는 거죠. 2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l 3i0죠. 거기에서 m을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l을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3i0를 줄이는 방법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m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다? 차폐선이죠. 차폐선. 그래서 차폐 계수 구하고 그죠. 봐라. 차폐선이 없을 때는 없을 때에 비해서 이만큼 빼주는 만큼 뭐야? 저감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근접하느냐 뭐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전력선에 근접시켜 효과가 더 높다. 그런 게 책에 있습니까? 책에는 그냥 전력선에 근접시켰을 때를 예를 들어서 뭐 한 거야? 그 설명한 거예요. 네, 설명한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 가공지선이 차폐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신선에 근접시키면 안 되나? 어차피 똑같아요. 이쪽에서 차폐하든 저쪽에서 차폐하든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선도 케이블 쓰면 뭐야? 차폐됩니다. 완전 케이블. 그러니까 통신 케이블 쓰면 거기 시스가 무슨 역할을 해요? 차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책에는 그냥 뭐야? 가공 쪽에 근접했을 때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한 거지 그게 뭐 통신에 한 거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책에. 단지 이제 차폐선을 하게 되면 차폐선을 뭐 하라는 거예요? 차폐선 자체 임피던스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선 쓰지 말고 동선이나 알루미늄 써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단락 전력값이 뭐야? 최대가 돼서 차폐 효과를 높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3-3도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고요. 3-4번이 이게 이제 미분 방정식이 또 나왔어요.
요번엔 25점으로. 네, 25점으로 나왔죠. 그래서 다음번에도 계속 미분방 정식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요번 회차만 이런 분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낸 것 같고, 기술사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 미분방 정식 문제.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장거리 송전술로 가면 전파 방정식 유도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그거 할 시간에 딴 거예요. 그거 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또 반나절 뭐 이렇게 소비를 해야만 그거 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딱 하면은 알면 다행인데 일주일이 지나면 깨끗해집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또 봐야 돼. 그거를 몇 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딴 걸 하나 더 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시정수가 R분의 L이 된다는 것만 알면 여기서는 그냥 그것만 알면 풀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풀면 점수 안 주겠죠. 이 식을 이제 미분방정식으로 해석하라는 얘기고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값을 구하면 이제 L이 5L가 나옵니다. 이건 뭐 주어진 조건이 뭐 10ms니까 0.01초죠. 예, 0.01초고 정확하게 500만큼 증가시켰을 때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플러스 500 했을 때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2분의 0.01 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L만 남거든요. L의 식에 의해서 정리하면 5가 나와요. 많이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3-5 저희 예제 문제에 있는 문제입니다. 10.3인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예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책의 고저항지랑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 항상 이슈가 됐던 게 중성점에 Z가 있을 때하고 그다음 고저항점에 저항점에 RF라는 저항이 있을 때 얘를 영상회로에 포함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영상 전류가 흘러가는 범위 안에 중성점에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흐르죠. 3배의 R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점에 있을 때는 영상회로에 얘를 포함을 시키되 사고가 나면 사고점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사고점에 영상 전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병렬로 저항점이 또 붙는 거거든요. 그렇게 붙었을 때는 얘가 영상회로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고저항지락은 영상회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를 설명할 때 우리 책에는 딸랑 이 한 문제밖에 없어요. 여기 7.5ohm인가 뭐 이거 고저항지락이잖아요, 이게. 거기도 계산을 할 때 보면 R 값은 뭐예요? 영상회로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이걸 인용해서 했던 문제고 그림이 이상해서 그렇지 개통도 딱 그려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그림이 이상해서 그렇잖아요. 무슨 델타 Y 뭐 이렇게 델타 Y는 변압기지 뭐예요? 변압기 그리면 되고 전원축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원축 임피던스는 다 하나로 준 거예요. 그럼 그쪽이 전원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선로밖에 없어요. 선로밖에 없잖아. 얼마나 간단해요. 제가 봐서는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풀 때 뭐냐 하면 이 지락 계산을 할 때 지락 전류식을 유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쓸 것이냐 아니면 유도로 할 것이냐 이게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출제위원이 그걸 인정을 해주면 IG는 여기 나온 대로 이제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 RF분의 2A다 라는 걸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 다행인데 출제위원이 아니야 나는 이거를 너는 이 식이 어디에서 나왔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이 나온 걸 뭐 해줘야 된다?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 위의 식처럼 말 그대로 이제 무부하 발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여기 RF가 있다라고 한 거를 주고 그 다음에 대칭분 전압전류를 뭐예요? 분해해갖고 그래서 이제 I0, I1, I2를 구하면 중첩시키면 되는 거죠. 전류값만 나오면 중첩시켜서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 RF분의 3EA라는 지락전류식을 구해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요구하면 이게 25분 안에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Z 환산하는 것도 전원 넣어줬어요. 전원 넣어줬는데 이거 쓰려고 하니까는 몇 번 써야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퍼센트씩은 다 아시잖아. 퍼센트 Z0 플러스 퍼센트 Z1. 그래서 퍼센트씩에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봐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퍼센트식으로 유도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는 거는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이 식 유도하는 게 시간적인 거로 좀 많이 든다 이 말이에요. 25점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담이지 푸는 거는 별거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서 푸는 거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셨다면 대칭좌표법을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겠구나. 이걸 각성해야 됩니다. 본인이. 고장 계산을 좀 많이 풀어봐야겠구나. 이런 걸 좀 각성을 하셔야 돼요. 뭐 삼삼 단락조절 구하는 건 뭐 그냥 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칭좌표법으로 풀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Z1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뭐 정상분이니까. Z1분의 퍼센트 Z1분의 100IN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네. 그래서 1950A 하고 지락전류 계산하면 875A. 책에 예제 문제하고요. 수치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냈어요. 똑같아. 거기 답 그대로 보시면 돼. 그것도 수치 안 바꾼 이유가 그거 괜히 바꿨다가 논란될까 봐. 제가 봐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수치도 안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6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전성에 대한 얘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발전기초에 나와 있더라고요. 발전기초 책에 보면 이제 심층 방어의 개념은 사고 파급의 방지, 아예 이제 방지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다중보호의 개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고 예방 설비하고 여기 그리고 또 이 사람 문제 내기를 사고 예방 대책이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 대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유의 안전성부터 해가지고 뭡니까? 그 긴급 정지 장치, 그죠? 비상용 노심, 냉각 장치, 그다음에 내진 설계하고 다중보호벽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써주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크게 뭐 그 얘기들이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답은 저는 이렇게 좀 다르게 좀 써본 거예요. 그렇게 쓸래다가. 왜냐하면 물어본 게 심층 방어의 개념과 원자로 사고 예방 대책이라고 해서 사고 예방 대책에 보니까 사고 예방 설비하고 사고 완화 설비, 안전 설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눠가지고 기술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보면 비상용 노심 냉각 장치라든지 또는 우리 다중보호벽 안에 있는 그런 설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정지 장치가 거기 쟁저계통에 무슨 뭐 브롬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런 용액을 다량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관연도요? 심층 방어 이거 관련도 관연도에 있었다고요? 언제 나온 거죠? 80회 그렇죠. 80회요? 80회면 못 본 것 같은데? 5가지 그는 그때 나온 거는 안정성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심층 방어의 개념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80회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제가 저기 기출 문제집은 다 보는데 심층 방어 얘기는 못 본 것 같아요. 아마 안전성 5가지인가 그거를 물어본 건 있어요. 안정성은 뭐 계속 나왔던 겁니다.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물어봤었지 이건 좀 저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교시 한번 보시죠. 4교시는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예전에 나왔었죠. 개통 병입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라고만 나왔었어요. 그때 10점. 근데 여기는 2가지를 동시에 물어봤죠. 병렬운전 조건.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항상 시험 보기 전에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발전기 병렬운전이나 변압기 병렬운전은 뭐가 나오든 하나 나온다.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옵니다. 주로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죠. 그래서 근데 발전기 병렬운전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러니까 발전기 병렬 운전이 나오거나 변압기 병렬 운전이 나오거나 이제 하나는 나오니까 무조건 그 조건과 조건 나오면 그거예요. 그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당연히 그거를 다 외우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술을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양이 되고 여기는 근데 개통 병입 절차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검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 발전기초 상권에 보면 거기 동기검정기를 이용한 개통 병입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뭐 11시 55분이니까 12시 5분 전이죠. 그때 투입이 되고 뭐 해가지고 그때 차단기 투입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한 장 넘기시면 이제 동기검정기에 의한 수동 투입이라고 나오는데 예전에 시험에 25번 계정기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25번하고 20번인가 뭐 그게 뭐 하는 건지 설명하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5번이 뭐냐면요. 싱크로나이저라고 해가지고 동기 투입 계정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뭐 한다? 자동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병입 절차에 보면 동기 검정기를 이용하는 수동 병입과 자동 제어 장치를 이용한 자동 투입 방법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나오니까 먼저 자동 투입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동기 검정기를 이용하는 건 이제 수동 투입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면서 하는 거죠. 이게 시간이 뭐 5분 전에 딱 왔을 때 차단기를 사람이 손으로 투입하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수동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동 투입에 대한 얘기, 그걸 이제 동기 검정기에서 한 거고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동기 검정등이라고 이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옛날에 쓰던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로 이제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불이 이제 어떻게 들어왔느냐, A가 꺼지고 BC가 같은 불기로 들어왔다면 이제 동기가 일치된 거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이게 막 전멸하거나 아니면 밝기가 다르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써줬습니다. 생각나는 건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다 썼는데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아까 그 문제도 그렇고요. 출제원이 그 발전직군에 계시는 분이 발전기초 책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낸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문제가 나왔어요. 발전기초에서. (4-2번은) 조금 풀기 좀 난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이게 좀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고 이게 이슈화되고 있는 방법이고요. 실제 이제 한전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걸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찰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전부 이겁니다. VLF. 이거로 검사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전압 시험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절연 파괴 여부를 알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TD 방전이 뭐냐면요. 유전 정접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케이블 열화 진단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 활선 탄제타 로법.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그 유전체 사이에 거기에 어떤 보이드나 이물질, 그죠? 그런 게 있게 되면 돌기나 보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있게 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방전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때 흐르는 전류죠. 그 전류를 측정해 가지고 뭐예요? 유전체의 열화 정도를 따지는 겁니다. 그때 흐르는 전류가 누설 전류고 그 누설 전류가 크면 클수록 방전이 일어나는 확률이 높은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체 손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IR, 이쪽이 이제 IC, 그래서 I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시험에 그것도 나왔죠. 왜 탄제타 델타 값을 쓰느냐. 네, 그것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 정적 분석기라는 놈을 이용하면요, 탄제타 델타를 계산해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IC도 측정 가능합니다. 근데 IR 값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IR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I 값을 구해야 되는데 I 값을 모르는 거죠. IR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무슨 식으로 바꿔내야 돼? 다 변환해야 돼요? IC로 변환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다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IC나 유전 정접은. 그러니까 그렇게 변환해서 뭐 한다? 측정해서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체 손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재에 보면 VLF 시험의 단점 해가지고 사선 상태에서 쓴다고. 예, 맞아요. 결정적인 단점인데 탈선해서 못 쓰는 게 그렇죠. 그게 단점이라고 봐야죠. 결정적인 단점이다.
그러니까 송전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송전은 사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선을 하려면 이제 뭐 이쪽 회선을 죽이고 이쪽 회선을 해야 되잖아요. 회전 실내도 네. 무조건 근데 일반적으로 한전에서도 배전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선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사선으로 해더라도 무정전은 가능해요. 뭐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퍼스 케이블 공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바이패스 시켜놓으면 되잖아요. 네. 뭐 어차피 뭐 변압기차 가지고 실제 여기 끊고 뭐예요? 거기서 전원 공급해도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전 배전에서는 사선 형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예? 오차 때문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선이 더 정확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사선이 더 정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사선 방법을 쓰는 거죠. 근데 송전은 사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케이블 열화진단 나오면 그게 다 송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활선 상태만 나왔어요. 사선 상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케이블 열화진단.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배전 쪽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TD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PD는 이제 부분 방전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파티션 디스차지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부분 방전의 크기를 측정해서 열화 정도를 판정하는 거죠. 그거를 PD라 한다 뭐 해가지고 여기 보면 케이블이나 접속제, 종단 접속제 등 여러 결함으로부터 PD의 크기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진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으면 못 써요.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기에는 시사적인 부분들이 커요. 만약에 용어 해설집을 신편 용어 해설집은 어차피 얼마 전에 거기서 시험이 잔뜩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편 용어 해설 좀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책이 이렇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올 줄 알고 그거를 다 정리하냐고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편 용어 해설집에 보면 이게 나와요. VLF 이제 거기는 TD하고 PD가 나오죠. 측정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제 쓰면 되는데 지나가다가 이런 게 있네 하고 본 사람은 대충 읽어보고 이거 이거랑 똑같잖아 그러고 했으면 썼을 거고 보지 않으면 못 쓰는 문제입니다. 근데 뭐 4교시에는 이거하고 이거를 빼도 뭐 쓸 게 있어요. 4.3에 보시면 이제 단락비의 의미 이건 다 쓰셨겠죠. 항상 저기 그 연구반에서 하는 얘기가 단락비나 무슨 가능 출력 곡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점수 주려고 내는 거예요. 그런 걸 틀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비의 의미를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단락비의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여자를 일으키지 않고 시충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뒤에 또 자기 여자 얘기가 나와요. 자기 여자 현상을 일으키지 않을 조건 이제 관계식이 있잖아요. KS는 Q분의 Q-V-V의 V의 제곱 1 플러스 델타인데 시험장 가면 항상 헷갈리는 게 부등호라 그랬죠. 항상 부등호가 헷갈립니다. 저 첫 시험 보러 갔는데 이 부등호 거꾸로 쓰고 왔었어요. 자기 여자 현상 시험에 나왔는데 그게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계속 보던 거니까 당연히 이거라고 아는데 시험장 갔더니 이게 헷갈린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죠. 외워갖고 그때 교수님이 무조건 외워라. 이해도 필요 없다. 무조건 외우라 해가지고 무조건 외웠습니다. 무조건 외워서 쓰니까 그런 거를 거꾸로 쓰고 오더라고요. 선로 용량하고 발전기 용량만 보면 되죠. 항상 자기 여자가 안 일어나려면 발전기 용량이 선로 용량보다 커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핵심이. 그러니까 Q가 Q-보다 당연히 커야죠. 이제 그런 얘기로만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전기 용량을 키우거나 그렇죠? 결론은 그거예요. 또는 선로 용량을 줄이거나 이거죠. 그러니까 단락비가 큰 발전기도 마찬가지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병렬 리액터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선로 용량이. 예, 선로가 어떻게 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정기적으로 짧아지는 그런 걸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이제 저여자 운전 이것도 되는 거고요. 안 되면 병렬해야죠. 용량 부족하면 발전기 병렬 운전해야죠. 그리고 무효전력 흡수 설비 이런 걸 하면 되겠죠. 4-4가 문제입니다. 4-4. 쉬운 문제이면서도 이게 조금 쓰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쓰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머레이루프법 나왔잖아요. 시험에 머레이루프법이 나왔었죠. 그래갖고 제가 그랬거든요. 머레이루프법 안 나오니까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왔습니다. 어떤 놈이 이런 걸 냈냐. 시대에 역행하는 문제. 예. 대표적인 시대에 역행하는 문제죠. 왜 안 쓰고 있어요? 머레이루프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전은 전부 지금 펄스 레이더법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아크 반사법, DK법, 핀포인트법 이런 것만 쓰는 거예요. 머레이루프법은 안 쓰고 있으니까 그걸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 세 가지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사고점探지법 3개 써라. 혹시 머레이루프, 펄스 레이더, 정전 용량 이건가? 3개 하면은 대부분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야겠다 이거죠. 현재 머레이루프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기술하겠다. 현재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 이제 시락 고장 시에는 머레이루프 쓰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씁니다. 시락도 그럼 지금 네, 다. 왜냐하면 펄스 레이더로 다 돼요. 신용호 해설집에도 펄스 레이더 있으니까 네. 그 머레이루프 있으니까 여기다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쓴다고 뭐 틀린 건 아니겠죠. 그게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기술할 때 3가지만 쓰라고 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는 분들은 쓰셔도 돼요. 왜냐면 얼마 전에도 시험에 나왔고 그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쓰되 제가 답을 쓰면 그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빼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실제 안 쓰는 방법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쓰는 답안지가 그렇다는 거지 그게 또 틀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출제위원은 옛날 책 보고 머레이루프, 펄스 레이더, 정전 용량 이 3가지를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레퍼런스로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답이다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그래서 저는 일단 펄스 레이더하고 아크 반사법하고 DK법 위주로 썼습니다. 이제 핀포인트법은 그냥 집어넣은 거고요. 이건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5에 등면적법이 나왔어요. 인계고장 차단 시간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계고장 차단 시간은요 그 면적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인계 면적이 있어요. 인계 이상각을 구하라 그러면 이걸 선택했을 텐데 네. 시간을 구하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사실 등면적법의 시간적인 개념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돼 있어. 그렇게 돼 있는데 시간 얘기가 나와요. 네, 나오죠.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이 늦게 차단했을 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각이죠.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결론에도 보면 최대한 빨리 사고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몰라서 안 쓰고 왔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인계고장 차단 시간이에요. 인계 차단 시간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요 면적이죠. 왜냐하면 그 면적보다도 더 늦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속 면적이 더 커지는 거죠. 커지니까 상착을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면서부터 바로 뭐 하기 시작해요? 상착이 줄다가 다시 가속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입력이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요. 네. 이 사람이 문제를 이렇게 내서 이해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그래서 안 쓰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 선택을 안 했대요. 그래서 이걸 왜 선택을 안 하냐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랬더니 인계고장 차단 시간이 뭔지 잘 몰라서 인계 차단 시간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면적 부분 있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잘랐을 때 하고요. 그러니까 일로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늦게 자르면 요 면적이죠, 요 면적. 요 면적이 이 면적보다 뭐야? 그게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이요? 네. B번은 반납법을 쓰라는 얘기잖아. 단답법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지금 시간을 갖다가 구하는 거는 반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럼 등면적법 해석하라고 하고 단답법을 해석하라고 25분 안에 풀라고 냈다고요? 그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풀 수가 없어요. 그분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25분 안에 안 돼요. 그거. 이거 등면적법 하나 하는 것만도 25분 걸리는데 그잖아요. 예, 연계성이 없잖아. 그거 쓰셨다는 얘기네 이거. 그래갖고 이거죠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게 왜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있죠? 0.6초 그거 쓰셨나 보네. 여긴 등면적법의 연장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등면적법이야 다 아시는 거니까 뭐. 4-6번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4-6번. 경제적 운용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낸 배경 안에 양수반전소가 지금 굉장히 적자예요. 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 뭐 개정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한동안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 이런 그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양수발전소 운영을 해야 되느냐. 뭐 그래도 뭐 예비력 개념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해가지고 그럼 그 돈은 누가 메꿔 줄 건데 뭐 이렇게 해갖고 뭐 1년에 몇천억씩 적자 난다니까 그걸 해야 되느냐. 뭐 어쩌냐. 뭐 이렇게 결국에는 양수발전은 가치의 변환이에요. 그래서 싼 전기를 비싼 전기로 팔아야 되는데 그 양수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 비용을 이제 그 발전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던 거고요. 그거를 조정을 하겠다 전력거래소에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적자를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기까지 얘기가 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학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이제 제시하는 그런 내용까지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돼서 물어본 건지 그러면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수 운용은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저도 이제 자료를 좀 본 거고요. 동절기 하절기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평일 운전이냐 아니면 이제 주간 운전이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경제 양수라고 경제적인 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제적 운용이잖아요. 운용 방법을 쓰라는 거 아니에요. 양수와 발전에. 그러니까 이제 경제 양수의 개념을 좀 거기 써준 겁니다. 경제 양수란 말 그대로 싸게 양수해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게 경제 양수예요. 이거 말고 이제 신뢰도에 대한 부분으로 하는 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개통의 신뢰도에 뭐 해야 된다? 기여한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다 빼버렸어요. 경제적 개념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제 양수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S&P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것까지 쓰기엔 굉장히 무리가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뭐 일간, 주간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그 얘기죠. 근데 많이 못 나가는 거지. 몇 줄 안 되는 거죠. 답안지가. 그렇게 많이 쓰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정을 하는 게 여기도 이제 딱 VLF 안 쓰고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거 있잖아요. 뭐 인계 차단 시간 걸리면 얘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인계 차단을 알았으면 이 양수 발전 선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좀 낯섰을 텐데. 그래서 이거 선정한 사람은 어떻게 점수 줬을지는 복불복입니다. 주기 나름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거고. 일단 해서 문제를 쭉 한번 봤고요. 이번 시험은 그래도 이번 시험 보고 느낀 점은 저번 시험도 그랬지만 저번 시험도 기본서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이 다시 한번 느낀 건 이번 시험 역시 기본서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조금 이 시험은 힘들지 않느냐. 다시 한번 그걸 좀 느꼈고요. 그리고 다음번 시험엔 아마 제 생각엔 신재생하고 그런 부분들 있죠. 저번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좀 출제되지 않겠느냐. 요번에 한 문제 나왔지만 다음엔 두세 문제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다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새로 나온 부분은 와, 왜 이런 걸 시험에 냈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나 그 안에 본 사람들이나 조건이 다 어때요? 조건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보는 문제고 모르면 다른 사람들도 거의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보고 아는 사람, 그쪽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15명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많아봐야 뭐 한두 명밖에 더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진짜 뭐 조상님이 잘 돌봐주실 거고, 뭐 내가 해던 거 나왔으면 옛날에 뭐 전력거래소 다니시는 분이 자기만 푸는 문제 나왔다고 붙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야. 그분이 잘하느냐? 잘하지도 못해요. 맨날 모의고사 보면 아유 왜 이렇게 했어? 큰일 났어. 언제 붙을 거야? 또 가서 붙고 왔어. 그래갖고 왜 붙었냐 그러니까 나만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왔대요. 그럼 그 조상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혼자지. 그럼 한 자리는 줬다고 쳐. 그래도 14개의 자리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다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와 같이 쓰는 사람이 대다수야. 그 사이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본 문제에서 뭐야?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얼마나 실수 안 하고 기본 문제 잘 썼느냐 이겁니다. 다 항상 그래요. 왜? 선정하는 게 다 똑같거든. 똑같으니까 결론은 뭐 기본서 열심히 하시고 신재생 좀 정리하시고 그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문제들이야 뭐 계속 가는 거고. 여튼 뭐 문제풀이에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